자정사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신장이나 심장 속에 있는 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간단한 자연과학의 기초원리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정사열에 필요한 기본 도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항이라는 것이 있고 공기 펌프라는 것이 있고 사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도구가 오늘날 현대의학의 첨단 과학과 의료 장비보다 100배 이상의 치료 능력을 발휘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정요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 자정사열의 간단한 세 가지 도구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자정사열 도구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발사나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이발사나 미용사가 사용하는 가위나 면도칼에 비하면 이 도구들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가위나 면도칼에 머리를 맡기면서도 이 같은 사열 도구들의 병치료를 맡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사열침과 부항은 전통적으로 의혈을 제거하는 일 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열침은 수지침에도 사용하고 부항은 부항뜸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합니다. 의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아직은 발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이 2.5mm의 짧은 침으로 피부를 찌르는 것은 법으로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바늘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부에 어디를 찔러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길이가 3mm 이상의 침을 생산하여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정사열에서 사용하는 사열침의 길이는 침의 길이가 2.5mm입니다. 사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늘은 일회용입니다. 바늘 끝은 덮개로 봉해져 있는데 사용할 때는 덮개를 제거하고 사용 후에는 사용했던 바늘을 버려야 합니다. 바늘의 길이는 2.5mm이고 전체의 길이는 3cm 정도 됩니다. 제작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눈이 아닌 곳이라면 그 어디를 찔러도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제조업체에 따라서 모양과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침의 길이는 2.5mm 이하의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바늘의 굵기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늘면 의혈이 나오는 구멍이 잘 막히기 때문에 자정사열에서는 굵은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짧은 바늘로 어떻게 몸 깊은 곳에 있는 신장이나 간 속의 의혈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간단한 원리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미는 힘과 부항의 진공 흡출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열침으로 찌른 곳에 부항으로 공기 압력을 걸면 몸속 깊은 곳의 의혈이 침구멍으로 서서히 끌려 나옵니다. 이런 원리를 반복 이용하면 몸속의 의혈을 대량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늘은 일회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바늘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부부나 가족끼리 하나의 바늘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바늘을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바늘에 묻은 피가 마른 뒤에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안전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반드시 버리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철없는 어린이들이 손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항과 공기 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사열침으로 찌른 자리에 부항을 붙여서 공기 펌프로 공기 압력을 걸면 부항 속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끈끈한 의혈이 공기압에 의해서 천천히 부항 속으로 끌려 나옵니다. 제조업체에 따라서 부항의 모양은 디자인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정요법으로 쓰기에 적합한 것은 본 학회가 추천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부항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정사열의 목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정사열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께서는 본 학회에서 안내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항의 크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정사열에서는 지름이 약 5cm의 부항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열의 자리와 상황에 따라서 부항의 크기를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사열할 때는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부항은 진공력과 압축력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밀하게 제작된 것이 좋습니다. 부항은 삶아서 소독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 잘 씻어서 말려두면 자주 삶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용과 전문가용이 있는데 우선 일반용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일반용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전문가용을 추가로 보충하면 되니까요.
제품과 가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불편을 겪거나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자정요법이 아닌 다른 용도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폰학회가 지정하는 제품을 쓰는 것이 가장 무방합니다.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어혈이 너무 많고 심하여 처음에는 어혈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정사혈을 반복하면 어혈이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혈이 제대로 나와주기만 하면 병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병이 회복된다는 말이죠. 밖으로 빠져나온 어혈을 닦아내기 위하여 소독솜이나 화장지도 필요합니다.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수, 연고 등의 소독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죠. 연고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정사혈의 자리에는 걸레로 닦아도 곪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독약 같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온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사혈 자리에 온열이나 적외선을 쬐어서 체온을 높여주면 뻑뻑하던 어혈이 부드러워져서 배출이 잘 되며 사혈침으로 찌를 때 통증도 줄어든다. 특히 전기 온열기의 복사혈은 피부 속까지 침투하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복사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며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욕이나 찜질방, 찜질 기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많이 불편하겠죠. 어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통이 있는 사람은 머리에 있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위장에 있고, 간이 나쁜 사람은 간에 있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에 있고, 허리통이 있는 사람은 허리에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피부병 등등 여러가지 병에 따라서 어혈이 있는 곳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이론편에서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기회에 또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인체는 유기체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에만 어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장이나 다른 곳에도 어혈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피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주요 장기에 특히 신장이나 위장이나 척추에 어혈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좀, 관절염, 골다공증 등등 이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두면 정확합니다.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신장에 어혈이 많은 것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는 병적인 증세가 없더라도 100가지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장을 자정사혈한다면 현재의 신장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혈이 많이 있다면 머지않아 여러가지 병이 올 것임을 명백히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혈은 몇 살부터 생성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혈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엄마에 젖을 이유식을 하는 순간부터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 소고기 따위를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혈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다고도 합니다. 산모에게 임신기간 중에는 주사도 맞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아의 피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 태아의 모세 혈관이 막히면 기형아나 정신박약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아 당뇨, 소아 백혈병 등의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몸에 어혈이 많으면 아예 임신조차도 못하거나 유산을 하여버립니다. 임신을 못하고 유산을 하는 것조차도 어혈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혹은 30대에 예방사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제로 병이 발생하면 그때의 자정사혈을 실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입 수험생이 평소에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다가 막상 시험 날짜가 닥치면 그때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시험 날짜가 임박하여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하는 것보다야 물론 훨씬 더 다행이겠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평소에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죠.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혹은 30대에 혹은 10대에 미리 예방사혈을 하여 두면 당대에 활기찬 생활은 물론이고 40대, 50대에도 병이 오지 않습니다. 50대가 되어 병이 시작한다면 여러가지 병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정사혈은 어혈을 제거한 만큼의 피로를 회복하면서 즉 어혈을 제거한 만큼의 새로운 피를 회복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만 바쁘고 욕심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40대 5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다행이겠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젊었을 때 미리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익이 됩니다. 어혈의 규모는 클수록 더욱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에이즈 환자가 1명일 때에는 한 달에 1명씩 증가하던 에이즈 환자가 10명이 되면 한 달에 10명씩 증가하게 되고 100명이 되면 100명씩 증가하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죠. 큰 재산을 가진 자가 더 큰 재산을 늘리게 되고, 처음 1억을 벌기는 엄청 어려워도 일단 1억을 벌었다 하면 머지않아 10억도 쉽게 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어혈의 규모가 적을 때 외방사혈을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어혈이 조금 쌓였을 때 미리 제거하는 것이 인생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정사혈에는 몇 가지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 먼저 혈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혈하는 피부의 위치를 혈자리라고 합니다. 사혈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간단히 자리라고도 합니다. 몸 전체적으로는 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모두 명칭을 붙이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중요한 곳에는 명칭이 있고 그 나머지는 명칭을 두지 않습니다. 명칭을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1부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사혈할 위치에 부항을 공기 펌프로 붙여서 피부에 둥근 자국을 낸다. 피부에 부항을 붙여서 공기 압력을 걸어두면 그 자리에 불그스레한 자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책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이 난 범위에서 15회 내지 70회 사침한다. 사침한다는 말은 사혈찜으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2.5mm의 깊이로 15 내지 70개의 바늘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국이 난 그 자리에 부항을 붙여서 공기 펌프로 공기 압력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바늘 구멍으로부터 생혈과 어혈이 함께 나옵니다. 이때 피가 나오는 속도와 색깔을 관찰하고 부항에 2분의 1 이상의 피가 고이거나 4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공기압을 풀고 부항을 떼면서 나온 피를 솜으로 닦습니다. 솜 속으로 흡수되는 것은 생혈이고 흡수되지 않고 덩어리로 엉키는 것이 어혈입니다. 어혈과 생혈은 여러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이미 생겼죠. 이곳까지의 과정을 제1부항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제1부항에서는 제2, 제3, 제4부항에 비하면 생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혈이 포피에 있을 때는 제1부항부터 어혈이 나오지만 어혈이 피부 깊숙한 곳에 있을 때는 생혈이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는 장면을 한 번만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사혈침으로 찔러서 부항과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어혈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처음 그렇게 하는 것을 제1부항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2부항이라는 말도 있겠죠. 제1부항이 끝난 그 자리 그 피부에 또다시 15 내지 70개의 바늘 구멍을 내고 제1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항과 공기압을 걸고 4분 내지 5분 동안 혹은 부항에 2분의 1 이상의 피가 쌓이면 부항을 풀고 빠져나온 피를 솜 화장지로 닦는다. 공기압의 크기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면 된다. 제1부항보다 어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2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부항, 제4부항이 뭔지는 이해가 되겠죠. 제2부항이 끝난 그 혈자리 그 피부에 동일한 방법으로 어혈을 뽑아서 솜 화장지로 닦아내는 과정까지를 제3부항이라 하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혈자리에서 네 번째로 사혈하는 것을 제4부항이라 하며 제5부항, 제6부항, 제9부항, 제10부항까지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제5, 제7부항에서 1회 사혈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들어두면 알게 됩니다. 1회 사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1부항으로 시작하여 제5부항 혹은 제7부항쯤에서 사혈을 마치고 자리를 거두는 과정까지를 1회 사혈이라 명칭합니다. 1회 사혈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됩니다. 평균 1시간 반이라고 하죠.
의혈이 순조롭게 잘 나온다면 더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의혈이 잘 나오지 아니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한 커브 목표량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사열을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커브 목표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회 사열에 한 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쁜 피를 한 컵을 뽑는다는 이야기죠. 종이컵의 한 컵을 말하는 것입니다. 1회 사열로 한 컵의 목표량을 완성하지 못할 때는 10일 동안에 2회 사열 혹은 3회 사열을 했으라도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의혈은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4 내지 5회 사열을 했으라도 목표량을 완성하는 것이 좋지만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의 한 혈자리에서만 한다면 제10부항까지 사열을 할지라도 한 커브 목표량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4개의 혈자리를 동시에 사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혈자리마다 평균 제5부항 혹은 제7부항까지 사열하면 한 컵 정도의 목표량을 무난히 채우고 1회 사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정요법으로 의혈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혈을 제대로 제거하기만 하면 병이 낫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정요법의 철칙이요 진리입니다. 의혈이 너무 심하여 잘 나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부항을 오래 걸어두어도 부항 속에 쌓인 의혈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아니할 때에는 공기압을 풀고 부항을 떼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부항을 너무 오래 걸어두면 그 자리에 물집이 먼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한 컵의 목표량을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집부터 생기는 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물집이 생긴다는 것은 그 자리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부의 어떤 한 혈자리를 사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제1부항부터 제2, 제3부항까지 생혈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혈만 나오거나 생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의혈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혈을 일단 보류하면 됩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신장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신장에 많은 의혈이 쌓여있고 제1부항부터 혹은 제2, 제3부항부터 심한 의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혈보다 의혈의 비율이 더 많이 나오는 곳, 다시 말해서 의혈의 비율이 50% 이상 나오는 곳에만 사혈을 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50대의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고 20대, 30대라면 의혈의 비율이 50%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사혈을 해도 좋습니다. 제2부항, 제3부항까지는 생혈만 나온다 할지라도 제4, 제5부항까지 사혈을 반복하면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의혈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운 생혈을 낭비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생혈은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확실한 진단만 나왔다면, 그래서 신장의 치료를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면 생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신장의 의혈이 끌려 나올 때까지 제4, 제5부항까지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4, 제5부항에서도 의혈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생혈이 빠른 속도로 나온다면 혈자리를 잘못 짚었거나 신장이 건강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3부항까지 계속해서 의혈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의혈이 많지 않은 곳이므로 사혈을 일단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자리에 처음 제1부항 사혈을 하게 되면 생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2, 제3부항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생혈이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의혈이 나오는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리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40대 이상이라면 신장 부분에 사혈했을 때 처음부터 의혈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생혈이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2, 제3부항에서는 의혈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4, 제5부항이 되면 심각한 의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시꺼먼 핏덩어리가 무서울 정도로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사진과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